유섬이 유백일리. 둘째 날 나들이 2박 3일. 오수 임실 남원. 정여립. 정여립의 생가터에 만들어진 공원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촐한 공원은 전라선 기차길 바로 옆이었습니다. 옛 우물이 있었습니다. 정자가 있었고 8개의 비석에 그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여 새겨놓았습니다. 거대한 상징물은 정여립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음각한 것이었습니다. 두 발로 버티고 서서 힘차게 팔을 뻗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여립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사상가입니다. 본관은 동래, 자는 임백. 그는 1570년 선조 3년 과거에 급제하였고 율곡 이이의 후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앙관직에서 출세가 빨랐습니다. 1583년 선조 16년 예조 자랑을 거쳐 1585년 홍문관 수찬이 되었습니다. 벼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천하에 어찌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 정여립은 세상은 공물이니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설파하면서 불사이군의 충성관 및 절대 군주라는 기존의 정치 관행을 부정했습니다. 주자 성리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고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의 정통주자 사관과는 다른 사마광 사관에 동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론보다는 실천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민생 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율곡과 멀어지고 독자적인 길을 추구하면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의 사상은 공화주의가 바탕이며 왕권보다는 백성들의 주권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태동하던 서양 정치 사상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것이었습니다. 절대 왕권의 조선 사회에 민주공화 정치는 불운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낙향하여 금강상류 섬 진안죽도에서 대동계를 조직하고 그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대동계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 동등한 관계를 가지는 조직이었습니다. 정여립은 무술에도 조예가 있어 그가 조련한 무사들이 왜구를 무찌르는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여립에게 정적이 많았습니다. 한탕하여 임금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 해보겠다는 무리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모로 몰려 자살당한 사상가. 그의 역모 혐의에 물증이 없었습니다. 물증 없이 고변만으로 그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요즘 말로 가짜 뉴스에 당한 것입니다. 정적을 죽이려는 무고가 조선 초기에 이미 횡행했습니다. 기축옥사는 1589년 기축년 10월 정여립 역모 고변으로 시작되어 3년간 천여 명의 선비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 없이 고변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그 뒤에도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정쟁이라지만 피비린내 나는 싸움판이었습니다. 눈병이 나서 눈물을 흘린 사람, 또 기생과 이별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것을 정여립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뒤집어 씌워 관가에 끌고 와서 때려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 원한을 이렇게 풀기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기축옥사의 실체는 송강정철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기화로 천여 명의 호남 지역 유림을 도륙한 것입니다.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써서 임금 눈에 들려고 무진애를 쓰던 그는 아이적에 이미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이가 임금 후궁이 되자 궁궐을 드나들면서 정치 현장을 보고 자랐습니다. 권력 지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철 역시 부귀영화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죽었으니 제 딴에는 억울하다 했을 겁니다. 기축옥사의 최종 책임은 선조에게 있었고 정철은 그저 칼잡이 노릇이나 하며 손에 피를 묻힌 꼴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은 전라 가명의 관찰사나 진안 군수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에게 포위당한 정여립은 자살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여립이 체포되어 한양에서 국문을 당하면 역모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미리 죽여 말이 없도록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모 사건을 꾸민 사람이 송익필이라거나 정철이라는 설이 떠돌았습니다. 작가 박이선은 그런 정황을 소설로 썼습니다. 기축옥사 3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싸움으로 날을 샌 조정은 정작 외적과 싸움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총칼로 싸워야 하는데 말로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정여립의 대동계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양성된 무사들이 진짜 싸움에서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조선 말까지 전라도 사람들의 과거 급제가 드물었고 한양에 드나들며 벼슬 하는 이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전라도에는 다른 지역 출신 사또들이 왔다 갈 적마다 한미천 단단히 챙겨갔습니다. 동네 아전들은 한양 세도가에게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빼앗아가며 빼앗긴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매도해야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근거 없이 던지는 전라도 폄하의 바닥에 깔린 심리입니다. 긴 세월 동안 수탈의 대상이 된 농민들이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난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유한검과 정여립 사건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역적이라 하여 일가를 몰살시키고 코올리게 어린 자녀들을 귀양 보내 노비로 만들고 살던 집은 파 엎어서 웅덩이로 만들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물러가고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서 기회균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 이동이 활발해지고 뒤섞여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나절 생활권으로 전국이 묶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향이 나라 전체가 된 세상입니다. 유한검과 정여립 두 분 모두 사회적 신분이나 귀천을 따지지 않는 평등 사상, 백성을 위한 생각은 같았습니다. 성리학의 틀에 얽매여 임금에게 권력이나 바라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가 기에서 바랬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죄라면 시대를 너무 앞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6. 백두대간. 슬치는 호남 정맥을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섬진강과 만경강의 분수령입니다. 산자 분수령.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 백두대간 중심의 산맥 이름은 여암신경준 1712-1781이 만든 상경표에 들어 있습니다. 1769년 영조의 명을 받아 만든 것입니다. 여암신경준은 18세기 조선의 실학자로서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순창의 시골 마을에 묻혀 살며 엄청난 분량의 저수를 남겼지만 후손들이 이어받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그는 남북을 이어주는 백두대간을 기둥으로 삼아 한반도의 산맥과 강을 분류하여 상경표에 담았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축적된 지리정보를 학문적 체계를 갖춰 정리했습니다. 군, 현, 읍지도와 지리서를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의 지세를 하나의 대간백두대간, 하나의 정간장백정간, 13개의 정맥으로 정의했습니다. 조선반도의 산맥을 산자분수령의 원칙을 써서 정리하여 수록했습니다. 한반도 산과 강의 족보인 셈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자산을 무시하고 일본의 조선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산맥 이름을 해방 후에도 여전히 교과서에 써왔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산맥 이름은 일본 지질학자 1856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세상을 떠난 고토분지로가 발표한 조선산학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선 말에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광물자원을 탐사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백산맥이니 노령산맥 같은 이름이 그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광맥을 따라 산이 강을 건너가는 우스꽝스러운 논리였습니다. 그것을 해방 후에도 계속 교과서에 실어 달달 외우도록 했습니다. 일본인 선생 밑에서 배운 교과서, 지필자들과 문교부 편수관들 때문입니다. 멀쩡한 한국 산맥 분류를 놔두고 일제잔재를 받들어야 했는지 아쉽습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백서에 신경준의 상경표와 고토분지로의 산맥지형을 이렇게 비교 분석했습니다. 상경표. 땅 위에 실존하는 산과 강에 기초하여 산줄기를 그렸다. 따라서 산줄기는 산에서 산으로만 이어지고 실제 지형과 일치하며 지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선이다. 산맥지형도 교과서 내용. 땅속의 지질구조선에 근거하여 땅 위의 산들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산맥의 선은 도중에 강에 의해 여러 차례 끊기고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가공된 지질학적인 선이다. 다시 말해 고토분지로의 연구는 분명 지질학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산맥 분류 체계는 조선 후기의 전통적 자연인식 체계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백두대간 보호법이 2003년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인 이름이 된 뒤에도 지리학계에는 옛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학자 고토분지로의 망령이 형태를 바꿔 나대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하 지질이나 지각 변동을 놓고 산맥을 분류하려 듭니다. 땅속 어느 깊이까지 따져야 하는지 기준도 없습니다. 지하 100km만 내려가면 뜨거운 용암의 멘틀이 나옵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지하 지질 구조는 의미 없습니다. 땅 위에 5m 강폭이 더 의미가 큽니다. 유섬이가 넘어갔던 슬치고개는 호남 정맥을 넘는 분수령입니다. 산맥을 따질 때 땅속에 뭐가 들어있든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돌아다니며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화와 풍습, 역사는 땅 위의 것입니다. 산과 물을 따라 농사짓고 장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와도 지하 지각 구조가 아닌 땅 위의 강과 물이 전쟁터를 결정합니다. 지형은 사람의 눈으로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 길 걷는 안나와 피델리스의 눈에 태백산맥, 노령산맥 따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전라감영을 출발했던 유섬이 귀향길은 관촌 오원역을 향해 슬치고개를 넘습니다. 완주군과 임실군의 경계인 슬치는 해발 250m입니다. 옛날 어떤 도사가 비파를 뜯으며 넘어갔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 합니다. 음악이 물처럼 흘렀을 고개입니다. 전주 시가지를 벗어나 치명자산 자락을 벗어나면 전주천 건너 상관마을을 지나 오르막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철도가 지나갔고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걷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떠나자 기차 탈 사람이 없는 시골역은 폐역되어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방 대도시는 진공청소기처럼 농촌의 생활터전조차 싹 빨아들인 듯 했습니다. 전주시도 수도권에 빨려서 이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손님이 없으니 폐업한 식당과 가게들이 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정렬입 공원을 나와 상관마을로 향했습니다. 월암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할매들 셋이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전주로 나갈 모양입니다. 나이 들어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부릉이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랑비가 뿌리니 나들이가 별로 즐겁지 못할 것입니다. 길은 젖어서 아스팔트 색깔이 짙어졌습니다. 길거리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 플래카드가 줄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태우고 나면 다이옥신이 나올 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관청 허가가 떨어졌으면 물리적 저항이 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시설을 만들든 관청의 관리 감독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그나마 무법천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위나 반대 활동은 이번 순례길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주로 소각장 아니면 폐기물 매립장들입니다. 상관마을 신리역은 폐역되고 나서 아예 사람들 접근을 막느라 담을 쳐버렸습니다. 역 건물은 철창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역 광장이 동네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 타는데 500원짜리 부릉이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전주 시내를 관통했던 옛 철도는 사라지고 새 철도는 전주시 동쪽 외곽인 현 전주역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상관성당 출입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성당 마당은 한적하고 검소한 기도 장소였습니다. 성당 마당에 있는 피에타상,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안나와 피델리스 같은 순례자들에게 어울리는 성당이었습니다. 상관성당 서쪽으로 난 골짜기에 어두리네아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이 박해시대 천주교인이 숨어 살던 교우촌이었습니다. 초남이에서 살던 천주교인들이 체포될까 두려워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진안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도 박해의 위험이 닥치자 이내야 산골짜기로 들어와 땅굴 움막 속에서 촉은 목피로 연명했다고 합니다. 박해시대에 천주교 사제들이 찾아갔던 신앙 공동체가 있던 곳입니다. 유섬이가 귀향가며 지나쳤던 골짜기였습니다. 이제 그 자손들이 떠나버리고 마을에는
박해시대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 차지가 되었습니다. 마을마다 남아있는 농가에 늙은이들만 남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주를 거쳐 서울이나 부산으로 떠나버린 곳입니다. 농번기가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주나 익산 등지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와서 들릴을 합니다. 외부 인력으로 농사일을 하다가 기계와 자동화가 되면 외국인 노동력도 타산이 맞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남관초등학교 앞 내거리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셨습니다. 뜨거운 커피로 찬비 맞은 몸을 달랬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아가씨는 이곳에 차 타고 와서 일하는 외지인이어서 인근 마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팔다 남은 호두과자를 몇 개 주어 커피와 같이 먹었습니다. 완주군 상관면 용안마을에 있는 남관지는 왜구가 쳐들어올까 두려워 만들었던 전주 방어용 군사 요새였습니다. 전주를 지키는 빗장 걸림 통로라는 뜻입니다. 남해에서 섬진강 물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왜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 지나온 상관마을 이름은 남관마을 위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남관초등학교에서 2km 더 가면 만마도관이 있습니다. 높이 50에서 70m의 산성에 1만 마리의 말을 숨겨둘 수 있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곳을 지키면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다고들 했습니다. 협곡에 자리 잡은 남관진에는 성을 쌓았던 돌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별로 써보지도 않은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다치는 것은 군인들보다는 애꿎은 주민들입니다. 군사시설은 침략자들에게 위협으로 보이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전투의 승패는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물리적 조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피델리스는 비를 맞아 물에 젖은 생쥐꼴이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추우니 계속 걸어 체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신발이 젖어 발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몸이 젖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젖은 발에 생기는 물집입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벗어보니 물집이 터져 양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그 정도에서 터져준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마관 협곡을 지나 더 올라가면 산정마을입니다. 예전에는 노구바위 마을이라 했습니다. 노구는 이곳 지형이 늙은 개가 달 보고 짖는다는 형상이라 했습니다. 조선시대 날이 저물어 만마관 문이 닫히면 나그네들은 이 마을 주막에서 개 짖는 소리 들으며 다음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산정마을에는 가게나 장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더 올라가 고개마루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서해로 흐르는 만경강과 남해로 흐르는 섬진강의 분수령입니다. 완주군과 임실군 경계입니다. 땅 밑으로 길이 6,100m의 슬치터널로 기차가 다닙니다. 이 터널이 뚫리기 전에 증기기관차가 이 고개를 넘으려면 골짜기에 있는 남관역에서 한참을 쉬면서 물을 끓여 증기를 충분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고개 마루에 마을과 숙박업소가 있었습니다. 관촌면에는 숙박업소가 없으니 이곳에서 자야 했습니다. 슬치 휴게소 광장에 붙어있는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에는 영업시간까지 버젓하게 올라와서 음식은 문제없을 것으로 여겼는데 문을 닫았으니 낭패였습니다. 당장 저녁 식사와 내일 아침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숙소에 배낭을 내려놓고 관촌면 사무소까지 왕복 5km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먹어야 내일 걷습니다. 비는 그쳤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와 같이 관촌면 사무소까지 저녁밥 먹으러 걸었습니다. 관촌 동네에 있는 식당들 대부분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면사무소 앞 순대국밥집에서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자리가 오원역터였습니다. 유배 가던 유섬이도 이곳에서 허기를 달랬을 것입니다. 전주 가명을 떠나 유배 첫날이었으니 밥이나 제대로 넘어갔을지 당시 유배 가며 드는 비용은 죄수가 부담했습니다. 풍비박산 나버린 집안에서 노자 돈이라도 제대로 있었을까? 어쩌면 허기진 배를 움켜쥐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음은 유섬이 유백일 사흘째 임실과 오수를 지나갑니다. 유철호TV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거제도 송곡리 800리길 유배기행문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